저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일단은 발표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발표가 조금 길어질 수 있다는 점을 양해 부탁드리고, 그 이유는 제가 최대한 논노비스에서 제 파트를 전부 다 이제 깔끔하게 전달드리기 위해서 좀 양이 많아졌던 것 같고, 시작하겠습니다. 제 발표 부분은 크게 환경 오염물질 배출과 독일에서의 환경 오염물질 배출로 구성됩니다. 환경 오염물질 배출의 일반적 배출의 범주에는 연기, 재, 먼지, 가스, 에어로졸, 증기, 악취 등의 대기 오염물질에서부터 소음, 진동, 빛, 열, 방사선 혹은 이와 유사한 것들에 이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논노비스에서 저자가 다루는 배출은 환경오염과 관련된 가스형의 배출로, 저자는 이전의 출판물에서는 이를 가스형 폐기물이라고 칭하기도 하였습니다. 지구온난화에 대한 중요성이 오래전부터 알려져 왔고 전 세계적으로 논란의 여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계적 환경오염가스의 배출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종 건축, 건설 관련 종사자들조차 환경오염물질 배출에 대해 무지한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주제에서 저자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에 관한 현황 및 실태에 대한 설명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논노비스의 온실가스에 대해 소개하기 전에, 물론 다들 아시겠지만 개념 정리와 이해를 돕기 위해 일반적 온실효과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대부분의 태양광은 대기를 투과하여 지구 표면에 흡수되는데, 지표에서는 에너지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표 온도에 해당하는 적외 복사 에너지를 다시 방출합니다. 이때 방출된 적외 복사 에너지는 온실가스에 의해 흡수되고 다시 모든 방향으로 방출됩니다. 이때 일부는 지구 밖으로 방출되고 일부는 다시 지표에 흡수되는데, 이러한 과정을 통해 가열된 열의 크기가 온실효과입니다. 왼쪽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사실 온실효과의 순기능이자 원래의 의미는 지표의 온도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여 지구 생태계가 보존되는 기반입니다. 하지만 우측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난 수십 년간 산업화로 인해 급속도로 증가한 온실가스 배출에 의해 인위적 온실효과와 그에 따른 지구온난화가 발생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환경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현재에 와서 주로 화두되는 온실효과는 이처럼 지구온난화를 동반하는 후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넘어와서 이 페이지는 저자가 정의한 온실가스에 대한 부분으로 중복 설명에 해당하므로 넘어가겠습니다. 주요 온실가스에 대한 비교 설명입니다. 하나의 가스에 대한 온실효과는 단위 시간당 배출되는 가스의 양, 흡수 효과, 수준, 그리고 대기 중 체류 기간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단위화되고 정의됩니다. 이산화탄소의 킬로그램당 온실효과와 비교했을 때 메탄의 킬로그램당 온실효과는 25배, 아산화질소는 298배에 이릅니다. 대기 중 이산화탄소의 반감기는 약 1000년이며 메탄의 대기 중 체류 기간은 12.4년, 아산화질소는 121년이라고 측정됩니다. 메탄이 이처럼 비교적 짧은 대기 중 체류 기간을 갖는 이유는 분자 구조가 이 짧은 시간 내에 햇빛의 자외선 성분에 의해 파괴되기 때문입니다. 다양한 가스에 대한 온실효과를 간단 명료하게 서로 비교하고 가스 혼합물의 해당 지수를 더 효과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이산화탄소를 기준으로 한 온실효과가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이를 상대적 온실효과 지수라고 합니다. 저자는 이 상대적 온실효과 지수를 세계의 기온 지수인 에어베아모스 포텐ци알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지수는 다양한 흡수 반사적 특성과 각각의 가스에 대한 다양한 체류 기간을 고려합니다. 이 지수는 또한 100년 단위 시간 기준으로 측정되고 이 과정에서 티핑 포인트에 해당하는 선형 효과가 고려된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가능한 넓은 시각에서의 근거 자료와 유발 요소를 고려하기 위해 환경오염물질 배출과 관련된 다양한 카테고리 및 하위 카테고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유발 요소에 따른 분류입니다.
이 분류는 크게 인간의 개입이 배제된 자연적 배출과 인간으로부터 발생한 인위적 배출로 나뉘는데 우선적으로 인위적 배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위적 배출은 크게 인공 배출, 생물학적 배출, 지층 배출이 있는데 인공 배출은 인간으로부터 발생하고 이용된 기술적인 과정을 통한 배출로 예를 들어 건축자재 생산에 따른 화학적 반응에 의한 모든 산업 연소 과정 및 배출로 볼 수 있고 생물학적 배출은 바이오 기반 원재료의 전환 과정에 따라 발생하는 배출로 해당 과정에서 기인하는 부패 발효 또는 연소 관련 배출이 있습니다. 마지막 지층 배출은 자연적 메커니즘에 의한 비동물계로부터 채취된 원료의 화학적 전환 과정에 따른 배출로 화산 활동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 가스 발생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앞에서 주어진 정의와 대조적으로 EN ISO 1388833 표준에서는 화석 연료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와 생물학적으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로 구분됩니다. 이는 오랜 기간 형성되어진 화석 연료와 사체 혹은 수확물이 연소되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짧은 기간 내의 배출로 구분지을 수 있습니다. 화석 연료에서 배출되는 배출로는 아시다시피 석탄, 오일, 천연가스 등이 있으며 생물학적 배출에는 약 95에서 100%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게 되는 고목재 연소, 그리고 약 5에서 0에서 5%의 석탄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접착제, 도색 염료 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가장 빈번하게 혹은 일반적으로 다뤄지는 분류로서 에너지 공정 및 인간의 서식지 변형 및 이용에 따른 분류 체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너지 관련 배출로는 전기, 난방, 냉각 공급 관련 배출로서 직접 에너지 배출과 간접 에너지 배출로 구분됩니다. 직접 에너지 관련 배출은 예를 들어 기름 난방 혹은 열 병합 발전소와 같은 각 주거에 적합한 연소 시스템을 통한 공간 난방, 온수 그리고 현장에서의 전기 제공 과정이 있습니다. 직접 에너지 배출이 자체 생산 과정인 반면에 간접 에너지 배출은 외부 생산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발전소를 통한 난방과 전기 제공 과정이 있습니다. 인간의 자연 서식지 이용과 변형에 따른 배출은 농업과 토지 이용 변경, 임업과 같은 하위 그룹으로 세분화됩니다. 여기서 주목할 특이한 점은 이 인간의 서식지 관련 배출에서 LUC, 즉 토지 이용 변경 배출만이 인위적 배출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이 인위적 배출은 좀 전에 소개했던 인공적 배출, 테크노겐의 이미지온과 이 토지 이용 변경 배출만이 이 인위적 배출에 구성됩니다. 하지만 밑에 본문에서 발췌한 내용처럼 이렇게 내려진 정의는 농업과 목축업에서 발생하는 배출 또한 인간에 의한 배출이라는 사실을 간과하는 것이고 따라서 이 논노비스 3부작에서 저자는 각각의 경우에 어떤 배출 또는 어떤 개별 배출의 합계가 언급되는지에 대해 매우 항상 신중한 구분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정 관련 배출은 모든 에너지 관련 배출과 모든 자연 서식지 관련 배출을 제외한 것으로 화학적 반응을 통한 건설자재 생산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이어서 세 가지 주요 온실가스 요인인 이산화탄소, 메탄 그리고 아산화질소의 핵심적 발생 원인과 특징 그리고 영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산화탄소는 양적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온실가스로 대기 중에 약 3,000기가톤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는 대기 중 농도 0.04%에 해당합니다. 이 중 약 7%가량이 인위적 발생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보시는 그림은 전 세계적으로 합산된 매년 이산화탄소의 배출량과 흡수량 및 그에 따른 증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표를 보시면 매년 약 34.4기가톤의 이산화탄소가 화석 연료의 연소 및 산업 생산 과정에서 배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약 5.9기가톤의 토지 이용 변경을 통해 배출됩니다. 토지 이용 변경으로 인한 배출은 주로 화전에서 발생하는 배출이나 남겨진 집, 식물 뿌리의 개간에 따른 부패 과정에서 생기는 배출로 구성됩니다.
탄소 흡수에 관해서는 지표면을 통해 그리고 주로 거기서 자라는 식물을 통해 약 12.5 기가톤의 이산화탄소가 그리고 해양을 통해 약 9.2 기가톤의 이산화탄소가 흡수 저장됩니다. 이 결과를 통해 총 인간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는 그 증가량이 18.7 기가톤에 해당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어서 이산화탄소 흡수원으로서의 지표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도표가 나타내는 것은 국제적 표준에 의한 약자로 LOAC라고 하고 이것은 토양에서 해양으로의 탄소물질 이동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왼쪽에 노란색 바탕에 빨간색 땡땡이로 되어 있는 것이 지표면이고 오른쪽에 있는 파란색 스트라이프가 해양입니다. 즉 왼쪽에 있는 지표면에서 오른쪽에 있는 해양으로 어떻게 이산화탄소가 흡수돼서 저장 배출되는지의 과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 리겐데가 누락되어 있어서 제가 리겐데를 따로 만들려고 그래프를 이해하던 도중에 불명확한 점이 있어서 일단 리겐데를 생략하고 설명만 드리자면 아래쪽 방향으로 가리키고 있는 노란색과 흰색 화살표가 이산화탄소의 흡수와 저장에 해당되고 그리고 오른쪽을 가리키는 파란색 화살표가 그 트랜스포트 LOAC 즉 이 그래프에서 나타내고자 하는 이산화탄소의 이동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빨간색 그 위로 화살표를 가리키고 있는 이산화탄소의 배출에 해당하는데 이 논노비스의 그림이 가독성이 떨어지고 자세히 보면 체오스라의 빈둥과 그냥 일반 빈둥 사이에도 개념의 차이가 있는데 그림상의 표현이 정확하지 않아서 이 그림의 출처인 참고 문헌의 원본 자료를 첨부하였습니다. 이 참고 문헌 자료를 보면 훨씬 더 잘 이해할 수 있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이 표에서 핵심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저 빨간색에 해당하는 이산화탄소의 배출인데 그림을 보시면 최초의 대기에서 약 4.5 기가톤의 이산화탄소가 흡수되고 마지막에 제일 오른쪽 아래에 보면 2.5 기가톤이 해양에서 저장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 빨간색 즉 그 수로를 통한 이산화탄소가 이동되는 과정에서 약 2기가톤에 해당하는 것이 대기 중으로 배출되고 이 엄청난 양에 대해서 이 그래프는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자연에서의 탄소 저장 및 배출 능력입니다. 자연에서의 이산화탄소량을 보면 이것이 인간의 활동으로 인해 기후에 피해를 주는 배출량보다 수십 배 정도 높다고 책에서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구 동토층은 예를 들어 1700기가톤의 탄소를 저장하고 그에 반해 나머지 토양은 1500에서 2400가량의 탄소를 저장합니다. 전 세계에 뻗어있는 식생벙커는 약 400에서 650기가톤의 탄소를 저장하는데 저장합니다. 자연적이고 일반적인 부패 및 분해 과정의 결과로 이중 해마다 약 120기가톤의 탄소가 대기 중으로 방출되고 동시에 다시 흡수 저장되어 자연의 균형 순환을 이룬다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다양한 암석층은 지구상에서 가장 큰 탄소 저장소를 형성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포함된 탄소는 불활성이기 때문에 불활성이어서 방출 속도가 수천 년에 달한다고 합니다. 마지막 카테고리인 바다는 수중 해안 지역에 약 10에서 45기가톤의 탄소를 해저 표면의 퇴적층에 1750기가톤의 탄소를 저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해양에 저장되어 있는 농존 유기탄소 38,000기가톤 그리고 해양 생태계 및 해수에 포함된 유기탄소에 훨씬 더 막대한 양의 탄소를 저장하고 있음을 여기서는 가리키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자연의 과정 그리고 일반적인 부패 및 분해, 상부 해수층의 이산화탄소 흡수와 배출에 따라 해마다 약 90기가톤의 탄소가 대기 중으로 방출되며 다시 기존의 과정으로 인해 자연의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중요한 점은 고온의 물이 저온의 물에 비해 적은 이산화탄소를 흡수한다는 것과 해수의 pH값, 즉 수소이온 농도가 이산화탄소의 침전으로 인해 낮아지고 그로 인해 해양이 산성화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주요 온실가스인 메탄입니다. 메탄은 대기 중에 약 4기가톤을 포함하고 있으며 2000에서 2006년 사이에 0.05 ppb가 상승하였는데 그 이후 약 10년가량 이 값에 이미 10배가량이나 메탄의 함유량이 상승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 메탄의 온실효과 지수는 이산화탄소의 25배인데 현재 33배까지 추정되고 있습니다. 메탄 배출에 기여하는 요소에는 또한 자연 유발 요소와 인위적 유발 요소가 있습니다. 개별 자연 요소에서 배출되는 메탄의 양에 대해서는 큰 불확실성이 존재하는데 이 책에서는 대략적 추정치로 연간 300에서 400메가톤을 말하고 있으며 이는 지구상의 총 연간 메탄 배출량의 약 30%에 해당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연 메탄 배출의 가장 높은 요소는 습지입니다. 습지의 메탄 배출은 토양이 습해짐에 따라 그리고 높은 강우량에 따라 증가할 수 있으며 이산화탄소 농도 증가와 이와 관련한 식물의 수분 흡수 감소로 인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규모가 불분명한 다른 요소들로 영구 농토층, 해저, 지각, 그리고 산불에 의해 발생한 메탄가스가 있으며 최근에는 식물이 대기의 메탄 함량에 기여한다는 보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제 추측인데 예를 들어 벼농사를 할 때 모내기에서 벼의 뿌리와 물이 만나면 메탄가스가 배출된다고 합니다. 쌀은 전체 음식 중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12%로 식물계의 소고기라고 합니다. 전 세계 메탄 배출량의 약 70%는 사람에 의해 발생한 인위적 배출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배출의 원인은 다양한데 예를 들어 국제에너지기구는 오일과 가스의 정제 운송 과정에서의 파이프를 통한 눈에 띄지 않는 누출을 통해 2017년 한 해에만 연간 75메가톤의 메탄가스가 방출되었다고 규명하였습니다. 연구는 또한 지금까지 탄광에서 발생하는 메탄가스의 배출이 저평가되어 왔다고 보고합니다. 2014년에만 위성 관측을 통한 포 코너 지역, 미국에 있는 지역인데 이 지역의 메탄가스 배출량이 연간 60만 톤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 외에는 수압 파쇄법을 통한 셰일가스 추출과 앞서 말씀드린 농업 그리고 소사육 엄청난 방대양을 차지하는 소사육에 해당하는 축산업의 메탄 배출 요소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다음으로 메탄 배출의 흡수 및 증감 추이를 나타내는 도표입니다. 도표를 보시면 왼쪽 빨간색이 인위적 요소이고 오른쪽 흰색이 자연 요소인데 좀 전에 설명드렸던 수치와 상이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 추측으로 이 도표상의 수치가 더 낮고 따라서 더 정확하게 측정된 수치만을 기반으로 삼았다는 것으로 보이고 이 수치의 출처 및 신뢰성에 의문이 들어 또한 원본 참조 문헌을 첨부하였습니다. 이 원본 참조 문헌을 보시면 이 자료가 버럼업 탑다운 두 가지 기준으로 측정되었는데 저자는 이 사이의 수치를 이용한 것으로 보이고 이것이 정확하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좀 전에 이 수치를 추출하게 되었는지는 의문으로 남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마지막 주요 온실가스 요인인 아산화질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산화질소의 대기중 농도는 약 331 ppb에 해당하고 아산화질소의 온실효과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298배에 이릅니다. 아산화질소의 배출 요소에는 자연 유발 요소와 인위적 유발 요소로 나뉘고 자연 유발 요소에는 토양과 해양이 있고 인위적 유발 요소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질소 비료, 즉 농업에서 발생하는 아산화질소의 배출 요소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아산화질소 순환에 관한 도표입니다. 아산화질소의 대기중 저장 능력은 연간 13.5메가톤에 해당합니다. 인위적 자연적 배출과 해양의 저장 능력의 중첩을 고려하면 대기중 아산화질소의 증가는 연간 4.3메가톤으로 나타납니다. 이 수치의 상대적 큰 분포도는 자료 수집의 불확실성에 기인하는데
아직 충분히 연구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또한 제가 해당 저서의 참고 문헌을 첨부하였는데, 인위적 배출의 모든 경우에서 각 수치에 대해 어떤 분야가 요약되어야 하는지 저자는 명확하게 정의되어야 된다고 지적하고 있으며, 매우 빈번하게 인위적 배출에서 오직 인공 배출만 고려되곤 한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 관련 마지막 부분 제목을 주제 관련 데이터 측정 및 수집 보편성 이용 범위로 한 이유는 이 말 자체를 책에서 서술한 것은 아니고, 사실 이 부분부터 나오는 내용이 수치에 관한 내용보다는 데이터 측정의 한계, 데이터의 보편성, 적용 범위에 대한 한계 등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저자가 시사하는 바를 함축하여 제가 제목을 넣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이 표에 대한 수치를 전부 눈여겨볼 필요는 없고, 이 표 자체는 단지 추가 고려사항에 대한 기반을 만들기 위해 개별 요소 및 합계 형성 수치에 대해 보여주는 것이고, 저자가 강조하는 바는 이 표 이면에 숨겨져 있는 수많은 정보들 혹은 측정에 대한 한계입니다. 구체적 사항에 대해서는 여기서는 넘어가겠습니다. 저자는 위에서 설명한 요인과 관련하여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누가 정확하게 언제 그리고 얼마만큼의 환경오염 가스 배출에 기여했는가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각기 다른 주 이익집단이 그들의 목표로 하는 절감 수치를 전달하기 위해 그들에게 편리한 참조 기준을 선택한다는 것과 크게 결부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표본을 통해 각 주의 총 배출량이 비교되고, 인구에 대한 고려 없이 또는 특정한 제재 없이 사람들은 예를 들어 러시아와 미국, 인도와 유럽을 비교합니다. 이와 관련해 중국과 같은 국가는 높은 인구수에 따른 높은 배출 수준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항상 큰 배출국으로서 부정적으로 조명되고 있습니다. 다른 국가들은 어느 특정한 그들에게 유리하게 선택된 시점에 그들이 기여한 배출에 대한 배출량을 줄이겠다고 약속하는데, 이에 따라 이목을 끌만한 높은 수치가 기록되곤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책에서는 합리적이고 실제 비교 가능한 세 가지의 비교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 한 국가의 한 국민이 현재 얼마만큼의 환경오염 가스를 배출하는가. 둘째, 이 국민이 지금까지 얼마만큼의 환경오염 가스를 배출했는가. 셋째, 향후 미래에 이 사람으로부터 얼마만큼의 가스가 배출될 예정이고 이 배출량이 한계 수치의 허용 범위 내에 들어가는가입니다. 이에 대한 예시 답변으로 2018년에 아랍에미리트 국민 한 명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평균적으로 약 22톤, 미국은 18톤, 독일은 약 10톤, 중국 6톤, 그리고 에티오피아의 경우 국민 한 명당 1톤 미만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나타내는 것으로 예를 들 수 있습니다. 1800년대 이후로 미국, 유럽 그리고 중국 등지에서 누적된 배출량에 관해서도 유사한 그림이 나타납니다. 중국은 인구가 유럽이나 심지어 미국보다 몇 배나 많음에도 불구하고 누적 배출량 측면에서 이 국가의 절반 정도에 불과함을 알 수 있습니다. 누적 관점에서 미국은 국가적으로나 국민 한 사람당 관점에서나 세계 최대 환경오염 가스 배출국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환경오염 물질의 파트는 마치고 독일의 환경오염 물질 배출 파트입니다. 발표의 두 번째 주제이자 마지막 챕터인 독일에서의 환경오염 물질 배출로서 이 부분은 사실상 도표를 통한 현황 수치 전달이 전부여서 간략하게 짧게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보시는 표는 독일의 연간 온실가스 배출을 비교한 표인데, 요소별 수치도 나와 있지 않고 비교본인 두 연도의 도넛 그래프 크기 자체가 달라서 정확한 비교를 하는데 한계가 있어서 이 또한 원본 참조 문헌을 첨부하였습니다. 이 도표 원본 참조 문헌 도표를 자세히 보시면 2019년 독일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8.1억 톤을 기록합니다. 이는 1990년 대비 약 35% 감소한 수치입니다.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을 인구당 기준으로 계산하면 2019년에는 한 사람당 약 9.8톤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다음은 독일 농업의 온실가스 배출입니다. 2018년에 독일 농업은 약 6,300만 톤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였는데 이는 전체 온실가스 배출의 약 8%를 차지합니다. 게다가 농업은 독일 내에서 가장 큰 메탄과 아산화질소 배출원으로 2018년 기준으로 총 메탄 배출량의 62%, 아산화질소 배출량의 79%가 농업 부문에 해당합니다. 제 의견인데 농업 부문이 이처럼 높은 배출량을 나타내는 이유는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이 농업 부문의 카테고리가 단지 농업뿐만이 아니라 축산업과 토지 이용까지 포함하고 있기 때문으로 추정됩니다. 마찬가지로 저자는 대부분의 농업 배출은 축산과 토지 이용에서 나온다고 덧붙였으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소의 소화 대사 관련 메탄가스를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기간에 따른 온실가스량 변화입니다. 짧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온실가스량의 변화를 이해하는 데에도 모호함이 있어서 그 해당 저서에 참고 문헌을 추가하였는데 여기서 이 도표에서 보시면은 1990년대의 온실 효과를 같은 기준에서 100%로 잡고 그리고 이게 시간의 순서대로 어떻게 변화하는지의 추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독일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1990년을 기준으로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긍정적 추세에 제외되는 것은 이 그래프 상에서는 표기되지 않았지만 교통 부문으로 2010년부터 2019년까지 배출량이 다소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으며 또 하나 건물 사용 단계의 배출량으로 2014년 이후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 건물 사용 단계의 배출량이 일정되게 유지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염두할 점은 건축 분야에 있어서 건물의 사용 단계에 책정되지 않은 배출이 주로 신축 건물에 더 많이 할당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책의 후반부에서 자세히 다룬다고 합니다. 마지막 도표는 각 용도별 어느 정도 비율의 온실가스가 배출되는지의 도표로 제가 이해한 바로는 이 가운데 주거 관련 용도의 건물이 약 7에서 80% 가장 큰 배출원이고 상업 서비스 등 기타 용도의 건물이 그 다음 큰 규모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 발표를 마치고 가볍게 토의 주제로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친환경 및 온실가스 배출에 대해 어떠한 생각과 어느 정도의 의식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관련 주제에 대한 방법론, 일상에서 할 수 있는 플라스틱 사용과 같은 일들에서부터 유럽에서 많이 볼 수 있는 클리마 스트라이크 기후 파업까지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어떠한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측면이 있고 이것이 과연 그 이산화탄소의 배출량, 온실가스 지구 온난화의 측면에서 봤을 때 효과가 있는 것인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의 피드백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